한 미혼모가 절망 속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남은 밥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애원했지만 그 모습이 외로운 대기업 회장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그 만남은 기적 같은 부활의 여정을 열었고 그곳에서 남은 밥은 더 이상 남은 밥이 아니었으며 선행은 평생으로 보답받게 됩니다. 가혹한 세상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명예,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의 어느 쌀쌀한 저녁, 칼날 같은 바람이 고층 빌딩 숲을 꿰뚫고 먼지로 쭈글쭈글해진 아스팔트 바닥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서울 중심가 근처의 한 사거리 모퉁이, 고급스러운 국밥집이 조용히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돌솥에 부딪히는 쇠숟가락 소리 속에서 서둘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에는 신은주 씨가 5살배기 아들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어깨가 닳아 있었고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지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다른 세상인 듯한 가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길 위의 먼지를 그녀의 치맛자락으로 몰아쳤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가려주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뭐라도 구하면 바로 먹여줄게.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는 한 자루의 칼과 같았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목구멍으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꽉 껴안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천천히 유리문을 밀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남루하고 깡마른 푸석푸석한 머리에 굽이 다 다른 슬리퍼를 신은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한 여종업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은주는 이미 몇 걸음 안으로 들어선 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라 구걸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너무 안 됐다.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국밥은 절반쯤 비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 남은 밥이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자는 멈칫했고 손에 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품에 고개를 떨군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3초.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득한 것이 어려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낡은 기억의 한 조각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뒷걸음질 쳤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근처에 있던 종업원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특 국밥 하나 더 주세요. 국물이랑 반찬도 전부 넉넉하게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맞은편 의자를 빼고 새로 나온 음식을 그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럽고 깊은 눈빛만으로.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감사의 말을 하려던 순간 품 안의 아이가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작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받아먹었습니다. 한번 삼킬 때마다 힘겨워 보였습니다. 은주는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먹는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무언가 목에 걸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조용히 아이의 가슴 주머니에 지폐를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죠? 그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네, 5살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고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국밥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감사 인사를 속삭이는 그 마른 여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으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낡은 슬리퍼에 스며들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가슴 아픈 외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일 겁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일어나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돌아섰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뒤편의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다시 만난 듯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먼 옛날, 설날을 앞둔 어느 날, 그를 업고 밥을 빌리러 다녔던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가게를 나와 연말 저녁 서울거리에 달아빠진 흰색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이제 막 켜진 가로등 아래로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 길가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창문이 반쯤 내려간 채 방금 전 그녀가 만났던 남자가 여전히 깊은 눈으로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태석, 그는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도시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야윈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녁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와 따뜻한 국물 냄새와 매연 냄새를 함께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엄마, 배고파요 라고 말하던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억을 뒤덮고 있던 먼지 쌓인 커튼을 확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를, 애원하는 눈빛을 보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누군가의 사연에 가슴이 저려본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어린 시절, 태석은 어머니가 연말 시장 앞에서 파는 달콤한 떡 한 봉지를 사주실 돈을 모으기 위해 이틀을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도 저 여자처럼 야위었고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시장에서 남은 밥을 얻어오셨습니다. 한 번은 몰래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고개를 숙인 채 아직 상하지 않은 채소를 주워와 깨끗이 씻어 국을 끓이셨습니다. 태석은 허벅지 위에서 두 손을 가볍게 쥐었고 시선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해 강남 어딘가에 숨겨진 호화로운 저택을 향해 달렸습니다. 날은 어둑해졌고 거리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검은 철문이 열리자 마당의 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아이들 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이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석은 집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가정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원목이었으며 벽에는 유화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는 마치 생기가 없는 듯했습니다. 옆방에서는 70세에 가까운 집사표 여사가 그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태석은 그저 가볍게,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표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조심스럽게 상기시키듯 말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제사 날이에요. 어릴 적엔 이맘때면 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곤 하셨죠. 태석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그가 소중히 간직해온 모서리가 다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갓난아기였던 그를 안고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은 기워져 있었고 눈은 퀭했지만 다정했습니다. 태석은 자리에 앉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서 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로하듯 부드럽게. 또 어머님 생각하시는군요. 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사진을 쥔 채였고 눈가는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낡은 옷장을 열고 색이 바랜 셔츠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그에게 꿰매주셨던 옷이었습니다. 바느질 자국은 여전했지만 실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옷을 품에 안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살의 남자, 금융제국의 주인이 호화로운 방 한가운데 앉아 마치 그 옛날의 고아처럼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는 그의 최측근인 배소희 비서가 벽에 기댄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를 따르며 수조 원짜리 거래에서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상사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매우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남루한 여자 때문에 식사를 멈추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늦은 밤, 소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태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마당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기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역력했습니다. 소희는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름은 신은주, 1995년생, 전라도 출신. 우수한 사범대 학생이었으나 마지막 학년에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임신하여 학업을 중단,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온갖 잡일로 생계를 이어왔고 현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태석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석이 이렇게 침묵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 투자 계획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태석이 일어나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는 말을 멈추고 소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될. 소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석은 다시 방 안의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여전히 낡은 셔츠를 손에 쥔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그 여자에게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안개가 자욱한 시간, 남부터미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양철 지붕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부터 은주 모자가 임시로 잠을 청했던 낡은 처마미. 이른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양철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야윈 얼굴을 비췄습니다. 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얕은 잠과 어제부터 계속된 걱정으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비닐봉지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우유 한 팩, 그리고 작게 4번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습니다. 비뚤비뚤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손글씨였습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이름도 주소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몇 줄의 글씨뿐이었습니다. 은주는 몸을 일으켜 아직 깊이 잠든 민우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죽 뚜껑을 열었고 고기죽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녀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 숟갈씩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신나게 먹으며 작은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걱정으로만 가득 찬 아침이 아니라는 기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위층에서 한 상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불쌍해서 줬나 보네.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가씨. 은주는 위를 쳐다보며 가볍게 웃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죽을 반쯤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은주는 남은 것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챙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일어나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늘 앉아있던 눈먼 할아버지가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죽 그릇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속 좀 데우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더듬어 따뜻한 죽 그릇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아이고, 젊은 사람이 남 생각할 줄 알고 참 귀하네. 은주는 돌아섰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름 모를 선물은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준 것인지는 몰랐지만 그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에 익숙한 검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창문은 반쯤 내려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두 모자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주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식을 양보하는 모습, 아들의 입을 닦아주는 모습, 눈먼 노인에게 죽을 건네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 있던 어떤 껍질을 벗겨내는 듯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태석은 민우만 한 나이였을 때 어머니가 남은 밥 한 그릇을 구걸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났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동네 아이들은 그들 모자를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은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몰래 얻어온 쌀 부스러기로 묽은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드시지 않고 조용히 식혀서 그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가 엄마는 안 드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배불러.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단다. 태석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남자의 손이
지금은 낡은 기억과 눈앞의 낯선 여인의 모습 때문에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처럼 더 이상 어떤 아이도 굶주림과 수치심 속에서 살게 두지 않겠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소희를 돌아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거처를 하나 알아봐.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소희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태석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아들의 손을 닦아주고 세상 전부인 듯 아이를 품에 안는 은주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찾았다고 생각하게 해야 해. 내가 도왔다는 걸 알게 해서는 안 돼.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문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아직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마치 하나의 깨달음과 같았습니다. 은주의 등장은 소란스럽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오랫동안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의 한 부분을 흔들었습니다. 태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처럼 묵묵히 견디고 조용히 나누며 자식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먹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울 변두리의 무더운 어느 오후, 은주는 민우의 손을 잡고 구인 광고지를 손에 든 채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다리는 지쳤고 목은 말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걸었고 달아빠진 슬리퍼는 걸을 때마다 철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려던 그때 뚱뚱한 체격의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채소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맞죠? 누가 나한테 방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첫 달 보증금은 그 사람이 냈으니 그냥 들어와서 살아요.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은주는 얼어붙었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누가 저를 알죠? 여자는 그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아기한테 줄 것도 좀 보내줬고요. 자, 따라와서 짐 풀고 얘기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은주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녀를 골목 깊숙이 있는 단층 집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겨우 10여 제곱미터 남짓으로 작았지만 개별 주방과 깨끗한 화장실, 나무 침대 하나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창문이 있어요. 진짜 창문이 있다고요. 아이의 외침에 은주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민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쁘게 웃는 소리를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낡은 옷가지와 몇 가지 개인용품이 전부인 단출한 짐을 정리한 후 은주는 방 한구석에 이미 놓여있던 작은 불상 앞 작은 재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지낼 곳이 생겼어요. 잠시나마 평안해졌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문에 기댄 채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당신 같았어. 두 모자가 떠돌아다녔지. 그때 어떤 사람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어.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을 모르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겼으니 은혜를 갚는 셈이지. 은주는 침묵했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따뜻한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에 내밀어진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았습니다. 그 후 민우는 낡은 장난감 몇 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바퀴 하나가 없는 플라스틱 자동차와 색이 바랜 곰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축제라도 벌어진 듯 기뻐하며 곰 인형을 꼭 껴안고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낡은 돗자리에 앉아 잠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처마 밑에서 쫓겨날 걱정도, 경비원에게 쫓겨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곳은 작고 가난했지만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골목 초입의 평범한 식당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며칠 전에 이력서를 냈지만 건강검진서와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없어서 거절당했었습니다. 은주가 사정이라도 해보려던 참에 식당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다 갖춰졌네요. 어제 어떤 분이 서류 보충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아주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은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이름은 안 알려주고 서류만 주고 바로 갔어요. 근데 이력서가 참 좋네요. 성실해 보이고. 내가 다 기쁘네. 은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감사,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돕는 걸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구든 간에 적어도 그들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돕고 있다고. 그날 하루 종일 은주는 식당에서 설거지, 테이블 닦기, 서빙 등 쉴 새 없이 일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바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은주는 민우를 씻기고 재운 뒤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고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안장에 앉아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방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 초아침, 햇살이 단칸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은주는 일찍 일어나 낯선 집에서의 첫 근무를 준비하며 낡은 옷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민우는 야른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해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들러 옆 동네 황 여사님 댁에서 시간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일요일은 쉬고 모녀 둘만 사는 집이라 깨끗하고 편할 거라고, 꾸준히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 은주는 뛸 듯이 기뻤다. 오랜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은 불안했지만 기쁜 눈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은주가 가방끈을 묶고 있을 때 민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늘 간직하던 종이 가방 안을 뒤졌다. 엄마, 여기 앉아보세요. 아이는 옅은 노란색 종이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서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긴 머리에 어른과 웃고 있는 아이. 그 위에는 삐뚤삐뚤한 지붕과 커다란 해가 있었다. 엄마, 이건 엄마예요. 이건 나고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내가 엄마 주려고 그렸어요.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 은주는 그림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은 어느새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박한 그림은 그녀를 아득한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어릴 적 은주도 엄마와 함께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다. 초가집과 상상 속의 아빠를.
하지만 그 그림은 곽씨 아저씨의 커다란 손과 거친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애비 없는 자식 주제에 이런 거 그려서 남들 보기 창피하게 만들 셈이냐. 그 후로 은주는 그림을 그릴 용기도, 집에 대한 꿈을 꿀 용기도 잃었다. 엄마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보다 따뜻했다. 은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엄마 기뻐. 내 덕분이야. 낡은 버스는 크림색으로 칠해진 2층짜리 저택 앞에 멈췄다. 집주인인 황 여사는 50대 정도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으며 표정은 엄했지만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집에는 상주하는 가사도우미가 없고 일주일에 몇 번만 와서 일하면 됐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청소하고 수건을 빨고 주방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가운 느낌이었다. 황 여사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은주가 재단을 정성껏 닦는 모습을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 전에 그녀는 말했다. 오늘처럼만 하면 돼요. 월급은 제때 줄게요. 은주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냥 황 여사라고 불러요. 그 후로 은주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일했다. 남는 날에는 민우를 집 근처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었다. 어느 늦은 오후, 태석은 단칸방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소희 비서가 짧은 보고를 마치고 막 떠난 후였다. 태석은 유리창 너머로 은주 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민우의 등에 맨 작은 가방이 걸음마다 흔들렸다. 은주는 허리를 숙여 아들의 샌들끈을 다시 매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모자는 웃었고 저녁 노을이 작은 동네 전체를 붉게 물들였다. 태석은 무의식적인 반응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떠돌이 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두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정오, 하교 후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했다. 은주가 이상하게 여겨 계속 묻자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엄마 친구들이 나 아빠 없대요? 엄마가 구걸하러 다녔대요.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를 꽉 껴안고 달래주었고 한참 후에야 민우는 울음을 그쳤다. 그날 오후 은주는 일찍 퇴근을 부탁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아이가 잊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계속 슬퍼 보였다. 그날 밤 은주는 집 한가운데 놓인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서 아들의 머리를 감겨주었다. 물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엄마의 야윈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우는 얌전히 앉아 있었고 시원함에 눈을 감았다. 은주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누구의 것인지 모를 눈물이 대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노란 불빛이 벽에 두 모자의 그림자를 비췄다. 가난한 골목의 고요한 밤속, 작은 한 줄기 빛이었다. 양철 지붕 위로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물방울들이 지붕 끝을 따라 흘러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았다. 오늘 밤, 작은 단칸방은 이상하리만치 아늑하게 느껴졌다. 은주가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민우의 작은 셔츠를 꿰매며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가, 내가 좀 많이 끓였어. 이거 먹고 몸 좀 데워.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은주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미소 지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턱을 괜 채 여전히 비가 내리는 처마 밖을 바라보더니 문득 농담을 던졌다. 신문에 나오는 강 회장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좋겠네? 그 사람은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조용히 돕고 사랑의 집을 지어주면서도 사진 한 장 안 찍힌다더라. 은주는 작게 웃었다. 강 회장이라니 꼭 동화 속 이야기 같네요. 그래, 동화지. 근데 인생 참 이상하지 않니? 부자면서도 수행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말이야, 어쩌면 아가씨도 지금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중간에 멈췄다. 바늘은 옷자락에 꽂힌 채였다. 그녀는 그날의 국밥 한 그릇과 평온하고 슬프면서도 마치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아득했던 그 남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도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로 남아 있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은주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고르게 내렸고 처마 한 구석을 흠뻑 적셨다. 민우는 야른 돗자리 위에서 작은 곰 인형을 껴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은주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속삭였다. 부자는 필요 없어요. 그저 저와 제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은 바람처럼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갔다. 아무도 몰랐다. 맞은편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태석이 창문을 살짝 내린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소위 비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비바람 속에서 홀로 앉아있는 여인이 있는 따뜻한 방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나가실 건가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그녀를 놀라게 할 수도 있어. 혹은 더 나쁘게는 내가 그녀를 시험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시니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늦은 밤, 민우가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엄마가 아직 자지 않은 것을 보고 아이는 일어나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갔다. 엄마, 아직 안 자요? 응, 그냥 이런저런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해요? 내일 우리 아들 아침 뭐 먹을까 생각했지. 민우는 웃음을 터뜨렸고 작은 입가에 사랑스러운 덧니가 보였다. 내일 찐빵 먹을래요. 근데 엄마. 나중에 제가 크면 제가 아빠가 되면 안 돼요. 은주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가 된다고? 응, 엄마 슬프지 않게 아빠가 될래요. 엄마 손잡고 시장 가서 엄마 먹을 밥도 해줄 거예요. 엄마 울게 안 할 거예요. 은주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밖의 빗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눈물을 감춰야 했던 한 어머니의 비단결처럼 가냘픈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민우가 다시 잠들자 은주는 일어나 처마 밖으로 나가 비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야른 잠옷자락을 스치며 펄럭이게 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빗방울 몇 개를 받아보았고 마음은 텅 빈 동시에 감정으로 가득 찼다. 멀리서 태석은 이미 차에서 내려 걸어가려 했지만 은주의 방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멈칫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은주가 오해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고 그가 그들 모자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등을 돌렸고 그의 그림자는 빗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은주는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앞서 신나게 뛰어가다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엄마, 빨리요, 빨리. 저 제일 먼저 그림 그릴 거예요. 은주는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은주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민우를 데리고 들어갔다. 은주는 밖에 도리자에 앉아 아이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일하러 가려 했다. 바로 그때 검은 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전봇대에 기댄 채 깊고 차가우며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는 그를 힐끗 보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저렇게 낯이 익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남자는 은주를 보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이른 아침의 희미한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방금 얻은 평온함을 압도하는 막연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미처 쏟아내지 못한 비를 삼킨 듯 잿빛으로 변했다. 은주는 학교 정문 근처 나무 옆에 서서 민우의 작은 가방끈을 꽉 쥔 채 아이들이 때를 지어 쏟아져 나오는 교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소리, 비 온 뒤 젖은 흙냄새와 섞인 매연 냄새가 공간을 흐릿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다. 민우가 교실에서 뛰어나오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 오늘 저 참 잘했어요. 스티커 받았어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맞으려 무릎을 굽혔다. 아이를 안으려던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파란색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였다. 그는 전봇대의 등을 기댄 채 타담한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두 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그 얼굴. 은주는 마치 등 뒤에서 찬물을 뒤집어 쓴 듯했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단 1초 만에 6년간의 고통을 동반한 낡은 기억이 밀려왔다. 바로 그놈이었다. 곽철민. 한마디 말도 없이 은주를 버리고 떠났던 남자.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미친놈은 없어. 그 애는 내 애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은주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민우의 손을 너무 꽉 쥐어서 아이가 작게 소리쳤다. 엄마. 아파요. 은주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에 힘을 풀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러서려 했지만 철민은 이미 다가온 후였다. 은주야. 아들. 그는 웃으며 가볍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두려운 것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즉시 아이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그 애한테서 떨어져. 내 아들이잖아. 은주야. 6년이나 지났는데 내 아들 만날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입 닥쳐. 은주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차들은 계속해서 붐비며 지나갔지만 그 작은 구석에서는 공간이 멈춘 듯했다. 은주는 민우를 번쩍 안아들고 마치 야생 짐승에게서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걸었다. 플라스틱 슬리퍼가 무릉덩이에 미끄러져 흠뻑 젖었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철민은 쫓아오지 않고 그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 찾았어. 그래, 나랑 똑같이 생겼더라. 단칸방에 돌아온 은주는 문을 굳게 잠그고 걸쇠까지 걸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민우가 겁에 질려 물었다. 엄마, 누구예요? 은주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의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 열어. 은주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얘기 좀 하자. 문은 계속해서 두들겨졌고 나무 문은 곧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내 아들 만날 권리가 있어. 너 이렇게 계속 숨을 수는 없어.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주는 아이를 꽉 껴안았고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문을 막을 것도 숨을 곳도 없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봐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애 아빠요. 올 권리가 있다고. 아빠는 무슨 아빠? 여기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철민은 한 걸음 물러서며 씩씩거렸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알 필요 없어. 여긴 당신 환영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는 몇 마디 으르렁거리더니 작은 유리 조각을 깨뜨리며 문을 세게 걷어차고는 떠났다. 그의 발소리는 차 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돌아서서 문을 두드렸다. 은주씨? 괜찮아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은주는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과 땀이 뒤섞였다. 민우는 울음을 그쳤지만 눈은 여전히 붉었다. 잠시 후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다. 태석이 내렸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았다. 깨진 유리문,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숨을 헐떡이는 집주인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은주 씨 방 문을 두들겼어요. 자기가 애 아빠라면서요.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태석은 침묵했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깨진 문을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뒤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내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다. 지금 바로 수리공 불러서 고치고 자물쇠도 바꾸고 안쪽에 쇠걸쇠도 달아주세요. 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은주 씨, 저번에 국밥 사드렸던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침묵. 태석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다. 내일부터 그녀는 우리 집으로 옮길 겁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댁으로요?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건너편에 비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경비도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저 남자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게 맡겨두세요. 태석은 몇 분 더 그곳에 서 있었고 눈은 문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안을 볼 수 없었지만 한 여인이 6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과거와 마주하며 온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은주는 여전히 아이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된 심연의 바닥으로 다시 밀쳐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철민이 돌아왔다. 그는 돈도 권력도 있었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은주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이를 지킬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문 밖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했지만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든든하게 필요할 때 기꺼이 그늘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교한 꽃무늬로 장식된 높고 큰 철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회색 벽돌 바닥에 반짝이는 빛의 점들을 그려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길 위의 먼지로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마음을 떨리게 하는 곳 앞에 서본 적이 없었다. 엄마, 이 집 TV에 나오는 집 같아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유리창 뒤에서 펄럭이는 하얀 커튼이 달린 높은 창문들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은주는 기쁘지 않고 그저 걱정스러웠다. 이곳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달아빠진 플라스틱 슬리퍼, 해진 캔버스 가방, 그녀가 입은 소박한 옷은 완벽한 그림 속의 흠처럼 보였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키 작고 통통한 할머니가 걸어 나오며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은주 씨구나? 어서 들어와요. 회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민우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감히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 은은한 차 향기와 향기로운 직물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윤이 나는 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운 고택이었다. 표 여사라고 불리는 그 할머니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왔다. 그녀는 첫눈에 은주에게 호감을 느꼈다. 민우를 보자 그녀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찼다. 어머나, 이 아이는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을까? 곱슬머리에 동그란 얼굴이 꼭 회장님 어릴 적 모습 같네. 은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달랐다. 어젯밤만 해도 그녀는 깨진 유리창이 달린 단칸방에서 아이를 안고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덕션, 환풍기, 전자레인지, 사람보다 2배는 큰 냉장고가 있는 넓은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은주는 표 여사가 온수 사용법과 인덕션 스위치 사용법을 알려주자 당황했다. 그녀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런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전 집에서는 휴대용 가스렌지로 요리했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지. 여기서 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표 여사의 다정한 목소리는 은주의 마음속에 있던 걱정의 짐을 덜어주는 듯했다. 민우는 뒷마당을 뛰어다녔다. 그곳에는 하얀 울타리 위로 보라색 부겐빌레아 덩굴이 늘어져 있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남은 의심을 씻어내는 듯했다. 저녁,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은주는 불이 켜진 방에서 제대로 된 식탁에 앉아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식사를 했다. 태석도 함께였다. 그는 식탁머리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집으며 별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은주와 민우를 쳐다볼 뿐이었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지며 조금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은주는 의자 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그녀는 태석 같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흰 셔츠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각진 얼굴과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 드세요. 태석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이 식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생선조림 한 조각을 집다가 떨리는 손에 밥숟가락을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려 퍼졌다. 은주는 서둘러 허리를 숙여 숟가락을 주었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에게 새 숟가락을 건네주었다. 나무라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때 은주는 그를 더 자세히 보았다.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후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태석이 식탁을 지나가며 옅은 갈색 봉투 하나를 남겨두었다. 봉투 위에는 손글씨로 단 2글자만 쓰여 있었다. 원한다면 은주는 손을 닦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은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돕는 것뿐입니다.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가세요. 아무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들고 있었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약속도, 구속도, 신분도 없었다. 오직 선택과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침묵만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 모자를 위해 마련된 방에서 나무들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최상층 방에서 노란 불빛이 벽에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민우는 이미 잠이 들었고 표 여사가 선물한 솜 베개를 껴안고 있었다. 아이는 고른 숨을 쉬며 엄마 배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은주는 창가에 앉아 넓은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움츠리는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직 그 남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집주인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멈출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조용히 마련해 주었을 뿐이다. 은주는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얌전히 잠든 민우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듯 가볍게 움직였다. 어쩌면 여기가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곳일지도 몰라. 그날 저녁, 저택의 주방은 부드러운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다. 싱크대에서는 수돗물이 졸졸 흘렀고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는 마치 마당박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조용했다. 은주는 표 여사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싱크대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살짝 열린 창틈으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이 축축한 밤이슬 냄새를 실어왔다. 표 여사가 갑자기 그녀를 보지 않고 속삭이듯 물었다. 은주 씨, 내가 보기엔 태석 도련님이 당신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은주는 멈칫했다. 작은 유리컵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었다. 네. 그분은 차가워 보이시던데요. 그녀는 더듬거렸다. 표 여사는 작게 웃으며 그릇을 계속 닦았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분 눈은 무심한 사람의 눈이 아니야.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픈 걸 아는 법이지. 은주는 침묵했다. 그 말에 가슴이 누군가 가볍게 쥐는 것처럼 아팠다.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태석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지치셨지만 모든 슬픔을 애써 감추려 하셨던. 모든 설거지가 끝나고 표 여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은주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의자를 하나씩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녀는 문득 창가에 놓인 나무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까는 커튼에 가려져 있었다. 호기심에 은주는 액자를 들어 올렸다. 세월의 흐름에 빛이 바랜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야윈 여인이 한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사진 아래에는 보라색 잉크로 쓴 손글씨가 있었다. 엄마와 아들, 옛날 고향에서. 은주는 아이를 보고 여인을 자세히 보았다. 무언가 목이 메었다.
그 얼굴은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특히 눈빛이 체념한 듯하면서도 항상 따뜻했던 그 시선이. 은주의 손이 떨렸고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무언가 매우 이상하고 매우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녀는 외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머니에게는 거의 10살 위인 친언니가 한 명 있었다고. 전쟁 중에 그 언니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간 뒤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슬픈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씀하셨다. 내 언니는 고생을 많이 했어. 시댁에서 가난하다고 구박받고 쫓겨나서 생사도 모른단다. 은주는 항상 그것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 이 여인. 설마. 그녀는 액자를 들고 표 여사가 늘 차를 두는 주방 쪽으로 갔다. 작은 나무 찬장 위에 낡은 깡통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몇 장이 있었다. 그중 한 장은 중년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아마도 태석이었을 것이고 그 옆에는 그 여인이 서 있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은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고 코끝이 찡해졌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녀는 속삭였다. 내 어머니의 친언니의 아들이 지난 몇 달간 우리 모자를 남몰래 구해준 사람이란 말인가.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던 태석의 눈빛을 떠올렸다.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방금 다시 건드려진 낡은 슬픔 같은 것이 있었다. 표 여사가 주방문에 나타났다. 손에는 물잔을 들고 있었다. 아직 앉았어요. 은주는 서둘러 일어나 사진을 등 뒤로 감췄다. 네. 주방 행주를 찾고 있었어요. 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은주는 작은 주방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거렸고 노란 불빛이 타일 바닥에 그녀의 그림자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2층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는 뒷마당을 내려다보는 나무 난간이 있었다. 나무 아래에 하얀 형체가 앉아 있었다. 태석이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저 그곳에 앉아 나무의 등을 기댄 채 아득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감사, 혼란, 의심,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핏줄의 끈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진실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것이 영원히 모호한 가정으로 남기를 바라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은인과 도움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조각들이 엮어낸 보이지 않는 속박의 흔적을 띠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은주는 자신이 그렇게 평화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태석은 민우를 데리고 가도 된다고 말한 뒤 조용히 차를 몰아 두 모자를 작은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양철 지붕이 세월의 흐름에 빛이 발했지만 화려한 부겐빌레아 덩굴로 뒤덮인 단층집이 있었다. 파란색 대문이 살짝 열리자 과일나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작은 마당이 드러났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께서 세우셨던 자선센터입니다. 태석이 조용히 말하며 문을 밀었다. 어머니는 이곳을 잊혀진 이들의 집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다. 은주는 멈칫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 이름은 너무나 정확했다. 그녀에게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아이를 안고 잠들었던 수많은 인생들에게도 마당 안에는 백발의 인자한 얼굴을 한 할머니가 조용히 앉아 장미를 다듬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할머니는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태석 도련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태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잘 지냅니다. 손님 모시고 잠시 센터 구경하러 왔습니다. 민우는 금세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에 섞였다. 은주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석은 그녀를 데리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안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깔끔한 방들이 있었다. 2층 침대, 책상, 책장, 그리고 벽 곳곳에 걸린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 옛날에 어머니께서는 여기서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우셨습니다. 태석이 아득한 눈으로 말했다. 집에서 쫓겨난 미혼모들도 몇 분 계셨는데 어머니께서 데려와 돌봐주셨죠. 은주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다. 중앙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상아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부드럽게 미소 짓는 여인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나무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버림받았던 모든 이에게 이곳이 집입니다. 은주는 말이 없었다. 사진 속 여인의 눈은 저택에 있던 낡은 사진 속 눈빛처럼 여전히 다정했다. 액자 근처에는 낡은 나무 찬장이 있었다. 할머니가 찬장을 열고 가죽 표지가 빛바랜 두꺼운 수첩을 꺼냈다. 이건 여기서 지냈던 분들의 명단이에요. 태석 도련님 어머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과 날짜를 기록해 두셨죠. 은주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가 수첩을 펴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녀의 시선은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을 훑었다. 마지막에 가까운 한 페이지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다. 오연화, 2002년, 고창 출신,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을 안고 떠돌다 일주일간 머물렀고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감 오연화, 바로 은주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가볍게 떨렸다. 할머니가 덧붙여 설명했다. 그 연화 아주머니는 그때 어린 딸을 안고 서울로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지. 계속 우시길래 태석 도련님 어머님께서 며칠 재워주셨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 태석은 듣지 못했다. 그는 민우를 데리고 정원을 돌고 있었다. 은주는 수첩을 가볍게 쥔 채 조용히 접어 할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 우주는 참으로 기묘했다. 어머니를 돌봐주었던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그녀 모자의 삶을 구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차가운 감정이 교차했다. 어떤 인과의 끈이 방금 다시 이어진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어떤 것들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도리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은주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 같아요. 물을 따르던 태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정을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만약 그날 제가 밥집 앞에서 굶주려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다. 무심코 던진 듯한 그 말은 희미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져 엄마, 배고파요 라고 부르짖는 사내 아이를 만났다고 했다. 어머니는 밥을 먹여주고 자선센터로 데려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사람은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단지 밥 한 그릇이면 된다고. 설마 그 아이가? 은주는 감히 묻지 못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석을 보았다. 과묵하고 말이 적으며 항상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남자.
하지만 마치 그 자신이 흩어진 조각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주는 끈인 것 같았다. 그들이 센터를 떠날 때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위에서 부겐빌레아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은주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석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고 마치 10수년 전의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모두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그때 은주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믿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은주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전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주 씨? 누가 찾으러 왔어? 저번에 그 남자야. 근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은주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그녀가 민우를 학교에서 막 데리고 돌아왔을 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 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철민이 내렸다. 그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몸에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한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은주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내 아들 데리러 왔다. 철민이 경멸을 감추지 않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는 민우 앞을 가로막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그는 화가 나거나 아들이 그리워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 다음 날 오후, 자선센터의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그녀는 철민과 함께 온 여자와 마주 앉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의 약혼녀라고 말했다. 철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늙은 변호사 쪽으로 밀며 비웃었다. 내 재산과 안정적인 직업을 증명할 서류는 다 있어. 내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한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을 버렸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강인함만이 남아 있었다. 늙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은주 씨, 민우 군의 유효한 출생 증명서가 있습니까?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가난한 동네의 한산파가 도와주었고 의사도, 호적 등록도, 서류도 없었다. 그때는 그저 추운 날들 속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철민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 애를 낳아놓고 증명할 서류 하나 없으니 소송 걸기도 식은 죽 먹기지. 그리고 넌 지독하게 가난하고 떠돌이 가정부 일이나 하고 정해진 거처도 없는데 내가 애를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은주는 그를 쳐다보았다. 눈은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6년 동안 당신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애를 키웠어요. 아이 손잡고 구걸도 하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아이는 내 보살핌 덕분에 단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엄마가 아니면 뭐죠? 철민과 함께 온 여자가 끼어들었다. 키우면 뭐해? 개나 고양이도 키우잖아. 하지만 엄마가 되려면 서류가 있어야지. 알겠어. 그곳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많은 사연을 겪었지만 은주처럼 작고 야위며 아무런 힘도 없지만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사랑을 가진 젊은 엄마는 본 적이 없었다. 철민이 책상을 쳤다. 넌 가난해. 넌 그냥 애 낳는 기계일 뿐이야. 이제 그 애는 내 거야. 은주가 벌떡 일어섰다. 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그 애는 당신이 원할 때 꺼내 쓰고 실증 나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애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데려갈 권리는 없어요. 방 안의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복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태석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와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낡은 녹색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철민은 아직 태석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법원에 기댈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겁니다. 은주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당신이 임신한 나를 때렸던 일, 시장에서 망가진 물건처럼 나를 버렸던 일까지요. 철민은 목이 메었다. 함께 온 여자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다. 내 말을 누가 믿을 것 같아? 증거 있어. 은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산모 수첩을 꺼냈다. 떨리는 글씨체였다. 작은 보건소에서 임신 검사를 받았던 날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왜 아기 아빠가 함께 오지 않았냐고 물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증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6년 동안 그 애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늙은 변호사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고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 바로 그녀의 아이를 위해 서 있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은주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복도로 나왔을 때 태석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그가 돈 때문에 돌아온 거 알고 계세요? 은주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아이 때문도 아니고 정 때문도 아니에요. 태석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킬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서류도, 친척도 없어요. 태석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다. 당신에게는 마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잠든 민우를 두 팔로 안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있는 하늘을 향했다. 저녁 노을이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집들의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태석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들 모자가 이 싸움에 홀로 나서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버림받았던 이들에게도 뒤에서 지지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초여름 비가 법률센터의 작은 회의실 유리창에 부슬부슬 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주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서 민우는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걱정 없는 꿈이라도 꾸는 듯 입술을 오물거렸다. 철민은 맞은편에 앉아 나무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그는 은주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부동산 협상에 참여한 것처럼 눈앞의 서류 뭉치에만 집중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참 대단하네. 이제는 사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모범적인 엄마인 척 연기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가난한 사람 편이 아니야. 그는 비웃으며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그 오만한 태도는 마치 방 전체를 삼킬 듯했다. 쾅!
문이 열리고 느리지만 단단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석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단지 흰 셔츠에 어두운 바지를 입고 야른 서류철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평온함과 침착한 목소리가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다. 서로 알게 된 이후로 태석은 항상 어둠 속에 서서 조용한 행동으로 그녀를 도왔을 뿐 이렇게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철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가난한 여자한테 빠진 놈이 또 하나 늘었군. 돈 몇 푼 쥐어주면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태석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정과 기록 사본입니다. 도박, 고리대금업, 그리고 재산 횡령 미수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죠. 철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태석이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져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기록이라면 모두 공개된 자료니까요. 태석 뒤를 따라 들어온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의 개인 변호사였다. 그는 철민이 아동 양육 과정에서 불리한 점들을 명시한 사회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규정에 따르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재보다 더 나은 양육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곽철민 씨, 당신은 이 아이에게 책임감을 보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철민은 말이 막혔다. 그는 함께 온 여자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녀는 참을성을 잃었는지 얼굴을 찌푸렸다. 은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휘몰아쳤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대결 앞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석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고 무언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저희에게는 은주 씨가 땀과 눈물로 민우 군을 키웠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과 자료가 있습니다. 자선센터, 예전 이웃, 유치원 선생님 모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법이 외면할 수 없는 것, 바로 모성애가 있습니다. 철민이 벌떡 일어섰다. 그 애는 내 핏줄이야. 내 권리가 있다고. 태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6년 동안 찾지도 않던 핏줄 말입니까? 이제 아이가 건강해 보이니 찾아와서 인정받으려는 겁니까? 아이를 사랑해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철민의 손이 떨렸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법으로도 이치로도 이길 수 없었다. 좋아. 간다. 가.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돈 좀 있다고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철민이 소리치며 의자를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그 여자도 짜증스럽게 따라 나가며 은주를 날카롭게 쏘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를 안고 자신의 떨리는 심장을 달래듯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태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태석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저도 한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애 낳는 기계라고 불렸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방식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굳게 닫혔던 실내의 문을 두드리는 너무나 큰 무언가 때문이었다. 오늘 아침 하늘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은주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어두웠다. 그녀는 법률센터의 준비실에 조용히 앉아 어제 한정호 변호사가 신신당부했던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느 때처럼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모든 소리가 낯선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민우가 엄마의 옷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내가 엄마의 짐이라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은주는 멈칫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들의 우유 냄새 나는 머리에 이마를 맞대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다. 이 아이는 그녀가 가진 전부였고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사흘 전, 철민은 공식적으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더 이상 단칸방 문밖에 끈질긴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두꺼운 서류 뭉치와 돈과 권력, 그리고 계략을 가진 자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나타났다. 재판은 오늘 아침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첫 심리로 정해졌다. 그곳은 의자부터 마이크까지 모든 것이 낡았지만 운명을 바꾸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중년의 한 변호사는 눈빛이 맑고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는 은주의 어깨를 토닥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다. 화려한 말은 필요 없었다. 재판정 문이 열리자 뒤쪽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 자선센터 직원들, 은주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하지만 깊은 배심원단처럼 그녀에게 쏠렸다. 철민은 반대편에 앉아 검은 안경을 쓰고 이따금 하품을 했다. 그의 옆에는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한 젊은 여자가 그의 손을 잡고 소유권을 주장하듯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식당 개업식에 참석한 것 같았지, 아이의 부모가 될 권리를 다투는 재판에 온 것 같지는 않았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본 뒤 재판을 시작했다. 철민이 먼저 발언했다. 그는 자신이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그리고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는 마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 공증된 서류 몇 장을 훑어본 뒤 계산적인 한마디로 말을 맺었다. 저는 아이가 자신을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가난과 부족한 교육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주가 일어섰다. 그녀는 철민을 보지 않고 오직 판사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아이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우리 두 모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단 한 끼도 아이를 굶기거나 비 오는 날 길에서 재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재판정은 조용해졌다. 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론으로 철민을 반박하지 않고 일련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동네 CCTV 영상, 철민이 욕설을 퍼붓는 녹음 파일, 그가 도박을 하는 사진, 그리고 그에게 폭행당했던 전처의 증언까지. 여러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다. 은주의 옛 이웃, 민우의 유치원 선생님, 은주가 무급으로 청소를 도왔던 자선센터 직원도 있었다. 각자의 말은 부드러웠다. 비난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은주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철민이 제시한 어떤 증명서나 재산보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아들에게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게 하려고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하나뿐인 우비를 아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밤이면 그녀는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재판 중간, 판사는 비공개로 민우와 단독 면담을 하기 위해 잠시 휴정을 요청했다. 아이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아이가 겁을 먹거나 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의젓하게 앉아 다리를 흔들며 판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엄마가 제가 아플 때마다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어른들께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면 엄마가 혼자 남아서 너무 슬퍼할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은 이 재판에 배심원단이 없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아이가 수백만 마디의 말을 대신했다. 오후, 판사는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3주간 재판을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은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소외된 삶을 살다 이제 막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목격한 자의 눈빛이었다. 철민은 재판정을 나서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태석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폭풍 후 속의 바위처럼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자신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은주는 허리를 숙여 민우의 손을 잡았다. 너는 짐이 아니야. 내가 엄마가 사는 이유야.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은주는 알았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하늘은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흐렸다. 언론도, TV 카메라도 없었지만 법정 앞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왔다가 감동 때문에 남았다. 은주는 밖에 앉아 민우를 안고 멍하니 법정 문을 바라보았다. 오늘 법원은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바랄지 몰랐고 그저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태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마치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고된 삶의 흔적이 엿보이는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 굳센 눈빛 속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그녀를 보고 멈칫, 곧바로 기억해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 남부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동네를 떠돌며 어린아이를 안고 골목 어귀에서 찬밥을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때 아직 식당 일을 돕던 은주가 그녀에게 남은 도시락 하나를 쥐어준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법정 한가운데 똑바로 서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앉아있는 한 남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임선혜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곽철민 씨의 전처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은 술렁이었다. 철민은 획 돌아보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또 뭘 원하는 거야? 선희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판사에게만 진술했다. 저는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철민은 그녀와 어린 자식을 버리고 돈 많은 여자에게로 떠났었다. 그는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들을 700만 원의 아이 없는 부부에게 팔려고까지 했었다. 그녀가 이를 발견하자 그는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녀는 비 오는 밤에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오직 선희 씨의 목소리만이 망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듯 고르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제가 제출했던 이혼 소장 사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맞아서 생긴 제 얼굴, 손 등의 멍 자국 사진입니다. 이것은 그가 보낸 문자 메시지 녹음입니다. 돈 안 주면 저놈 팔아버릴 거야. 더는 못 키워. 저는 언젠가 그가 또 다른 여자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고 많은 방청객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어떤 할머니는 급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어떤 젊은 여성은 손바닥을 꽉 쥐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해했고 아팠다. 철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 미쳤어. 저런 서류 따위 누가 못 만들어.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앞길을 막아. 법원 직원이 다가와 재판 규정 위반으로 철민을 퇴정시켰다. 그는 버둥거리며 계속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철문 뒤로 밀려났다. 은주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바짓단으로 떨어져 결코 마르지 않을 것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파서 운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한 조각이 해명되고 가난했던 세월 동안 묻혀버린 줄 알았던 명예의 한 부분이 해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녀를 위해 말해주었다. 판사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 진술, 증인 및 아동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결과 법원은 신은주 씨의 양육권을 유지하며 동시에 곽철민 씨의 명예훼손, 협박 및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합니다. 곽철민 씨의 명예훼손, 협박, 가정폭력 행위를 검토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방 안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감동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은주 뒤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은주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일어섰다. 민우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은주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평생 지속될 것 같았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듯 밖으로 나섰다. 법원 문 앞에서 은주는 멈춰 섰다. 가벼운 바람이 햇볕에 바랜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얼룩진 옷자락이 바람에 움츠러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문득 한 손이 내밀어져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조심해요. 넘어질라. 은주가 고개를 들자 태석이 있었다. 더 이상 평소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오늘 그는 낯선 사람의 역할을 숨기지 않고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의 차 한 잔처럼 전기가 나간 밤의 작은 등불처럼 따뜻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때문이었다. 선희 씨가 다가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은주는 때로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겨내게 돕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오늘 은주는 아들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엄마로서의 권리, 고개를 들 권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 바로 명예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되찾았다. 서울의 오후는 덥지도 쌀쌀하지도 않았다. 하늘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듯. 강변의 작은 공원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을 쏟아냈다. 소박한 도리자에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은주, 태석, 그리고 민우. 아이는 작은 두 다리를 살며시 흔들며 동그란 눈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바람처럼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작아서 옆에 있던 두 어른이 미처 반응할 틈도 없었다. 태석 아저씨, 제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괜찮다면요. 은주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무릎 위에 놓인 밀짚 모자를 가볍게 쥐고 있던 그녀의 손도 멈칫했다. 태석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흐뭇하거나 장난스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깊고 약간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인 미소였다. 그는 눈을 들어 앞에 나무들을 바라보며 아주 먼 옛날 자신도 어머니에게 물었던 날을 떠올렸다. 왜 엄마는 다른 친구들처럼 저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날 그의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품에 안고 우셨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아이가 그에게 옛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답을 구하고 있었다. 민우야, 태석이 조용히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는 내 엄마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 엄마가 동의한다면 아저씨는 기꺼이 그렇게 할게.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낡고 어두운 색의 옷자락에 닿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두 갈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쪽은 두려움의 길이었다. 상처받을까봐, 옛 고통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다른 한쪽은 작고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저녁 햇살처럼 가냘팠지만 과거 때문에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가 눈물을 머금은 채 더듬거렸다.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하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민우가 몸을 일으켜 엄마의 팔을 껴안았다. 하지만 저는 좋아요. 어젯밤에 아저씨가 동화책 읽어줬을 때 엄마가 푹 잤어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엄마는 아직 웃지 않아요. 그 순수한 말은 은주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억눌려왔던 너무 많은 감정 때문이었다. 눈물은 아이의 뺨 위로, 옷자락 위로, 그리고 울분과 침묵, 고뇌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 위로 하염없이 떨어졌다. 엄마는 무서워요. 은주가 흐느꼈다. 언젠가 또 너를 안고 도망쳐야 할까봐, 또다시 너를 모진 말들로부터 막아줘야 할까봐 무서워요. 다시 한번 혼자가 될까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떨리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은 여인의 손처럼 야위고 거칠었다. 하지만 태석에게는 그가 만져본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당신에게 장밋빛 꿈을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가 없이 베풀 용기가 있다면 당신도 저를 한 번만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머리 위에서 사락거렸고 나뭇잎 하나가 은주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아이의 맨발이 땅에 닿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차가운 처마 밑에서 잠들었던 날을 떠올렸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미래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었던 날. 오늘 그 아이는 뛰어놀 수 있었고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순수한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은주는 소리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세계가 아니라 약속처럼 폭풍우 치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다처럼 단단하게. 우리 미끄럼틀 타러 갈게요. 민우가 소리치며 놀이터로 달려갔다. 두 어른은 남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비록 아직 혼란스럽지만 더 이상 낯선 이들의 것이 아니었다. 저녁 햇살이 땅 위로, 은주의 머리카락 위로 번졌다. 햇살 아래 몇 가닥의 흰머리가 반짝였다. 태석은 조용히 바라보다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도 이제 행복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햇살이 작은 골목의 단층집 양철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바람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부엌 연기, 그리고 활기찬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황금 마음이라는 이름의 밥집 문 앞에는 소박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간판이 눈에 띄게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모든 식사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잘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은주는 소박한 흰 셔츠에 황토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을 퍼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으며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슬픈 기색이 없었다. 옆에서 태석은 회색 티셔츠에 소박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민우는 가게 안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물을 나르고 물티슈를 나눠주며 활짝 웃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은 정식 개업일이었지만 화려한 현수막도 요란한 테이프 커팅식도 없었다. 오직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 선행을 베풀고 있을 뿐이었다. 예전 집주인 아주머니도 와 있었고 눈가가 붉었다. 표 여사는 직접 끓인 팥죽 한 냄비를 들고 와 연신 웃었다. 한 변호사가 들러 인사를 하고 조용히 가게 한구석에 놓인 기부함에 두툼한 봉투를 넣고 갔다. 지역 방송국의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와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은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밥집을 열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옛날에 저는 배고픔에 시달리며 화려한 식당 한가운데서 남은 밥이라도 조금 얻으려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은 저를 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소박한 밥을 퍼주는 것은 제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존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촬영 기사는 고개를 숙였고 기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줄은 계속해서 길어졌고 모두 가난한 노동자, 배달 기사, 노점상, 그리고 몇몇 노숙자 노인들이었다. 모두가 밥을 받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동정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한 여자아이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이는 속삭였다. 아주머니, 저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와서 설거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돈은 안 받을게요. 은주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만졌다.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학교에 다시 잘 다니겠다고 약속해야 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고는 달려갔다. 신발은 없었지만 걸음은 참새처럼 가벼웠다. 멀리서 태석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솟구쳤다. 자부심도 동정심도 아닌 깊은 평온함이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할 필요도 영광의 단상에 설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은주가 웃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우가 달려와 태석의 다리를 껴안았다. 아빠, 저 물티슈 다 나눠줬어요. 이제 엄마 국 푸는 거 도와드려도 돼요. 태석은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럼, 하지만 골고루 퍼야 해. 쏟으면 안 된다. 은주는 웃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처럼 진짜였다.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날이 어둑해지고 손님이 줄자 은주는 태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제가 다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태석은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주방 카운터 뒤 벽에는 손으로 썼지만 단정하고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행복은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주는 것입니다.